배틀바위의 전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용암산과의 성산이 동서로 우뚝 솟아 있고 화악산에서 발원한 맑은 물이 절벽 양안을 따라 굽이쳐 흐르는 춘향면용두리는 오래전부터 전설이 깃든 고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 이 마을에는 용랑이라는 마음씨 고우며 얼굴 또한 아름다운 처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세 식구는 단란하게 지내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여인의 몸이었지만 용랑은 길쌈이나 김매기 같은 품팔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늙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 드렸습니다. 노부부는 비록 아들을 두진 못하였으나 효심 깊고 어진 용랑 덕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만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노부부에게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홍기가 찬 용랑에게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영감, 이제 용랑이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으니 좋은 사윗감을 한번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용랑이는 얼굴도 곱고 마음도 착하니 분명 천생연분을 만나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내년 가을에는 꼭 시집을 보내야겠어요. 저녁상을 물린 노부부는 그날 밤 효녀 용랑의 혼사에 대해 희망에 찬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에 호사다 말하는 말이 있듯 이 평온한 집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용랑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용랑과 어머님의 정성스러운 간호에도 불구하고 예성산 골짜기에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의 겨울,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크셨던 어머니께서도 병을 얻어 뒤따라 세상을 떠나시니 용랑은 순식간에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댈 친척도 없었고 약혼한 이도 없으니 누구에게 몸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용랑은 슬픔을 억누르며 배틀에 앉아 길쌈을 하며 부모님의 3년상을 마칠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친 폭풍우는 호우로 이어져 밤낮을 가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결국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사태가 벌어졌고 용랑은 예성산 중턱에 있는 한 동굴로 피난하며 살림살이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굴에서도 용랑은 여전히 배틀을 놓지 않고 길쌈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선조 30년 정유재란이 다시 이 땅을 유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외병들이 국토를 짓밟으며 갖은 만행을 일삼고 있었고 예성산 기슭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왜군의 부대가 이곳에 진을 치고 예성산성과 대치하고 있었으며 마침 동굴에서 배를 짜고 있던 용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로 들어온 외장은 용랑의 고운 자태에 정신을 잃고 이내 야수처럼 본색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덮쳐왔습니다. 겁에 질린 용랑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다가 마침내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놈, 짐승만도 못한 외놈아, 어찌 감히 규중의 여인을 욕보이려 드느냐? 나는 이미 부모님을 여의고 천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3년상이나 치르고자 간신히 살아왔던 몸이다. 그런데 오늘 내 놈으로 인해 그 뜻마저 이룰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원통하고 분하다. 너희 손에 능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 지하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 이 말을 끝마친 용랑은 외장을 껴안은 채로 바위 아래 예성강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 고을에는 가뭄이 계속되고 많은 이들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을 이상히 여긴 진사정처사가 예성강가를 지나던 중 돌연바람이 불어오더니 한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등에 배틀을 맨 그 처녀는 슬픈 표정으로 다가와 엎드려 하소연하였습니다. 소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예성산 동굴에서 배를 짜며 살아가던 용랑이라는 처녀입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외병의 침범으로 인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 이 지방에 가뭄과 병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디 어르신께서 소녀가 몸을 던진 바위 위에 정자를 지어주시고 소녀의 죽음을 가상히 여겨 제사를 올려주신다면 소녀의 혼이 안식을 찾아 이 땅에도 다시 평안히 깃들게 될 것입니다. 정처사는 즉시 마을로 돌아가 사실을 확인하였고 용랑의 의로운 죽음을 전해 듣고는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바위 위에 정자를 짓고 제사를 지내자 과연 그 후로 풍년이 들고 재앙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용랑이 배를 짜던 동구리 바위를 배틀바위라 부르게 되었으며 그 근처에는 예성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휘하에서 김대인 장군과 이곳 출신 김명철거사가 의병을 모아 산성을 구축하고 항전하였던 전적지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옛날 용랑의 넋이 깃들어 핏빛으로 피어난 듯한 산철쭉은 절벽의 소나무 사이로 곱게 피어 있으며 강물 너머로 옛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 위에 비친 산의 그림자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가슴에 긴 여운을 남기고 솔바람 소리와 송아지 우는 소리만이 그 정막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목수. 경기도 강화군 전등사가 처음 세워질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대웅전을 짓는 일은 도편수가 맡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목욕 재개하며 톱질 한 번, 못질 한 번에도 온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날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몸을 쉬고자 마을 주막에 내려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던 도편수의 눈에 우연히 주막의 한 작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작부와 눈을 마주한 순간 어딘지 모르게 끌리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너 참 곱게 생겼구나. 이리 와서 함께 한 잔 따라 보아라. 작부는 간드러진 웃음을 지으며 술을 받아 마시고 다시 도편수에게 술을 꺼냈습니다. 암요, 잔이 넘치도록 따르겠습니다. 술이 오르자 도편수의 눈엔 작부가 더욱 곱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손 좀 보게. 이 역센 내 손에 비하면 참으로 고우이. 작부는 그의 거칠어진 손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손이야말로 보배 아니옵니까? 이 손으로 성스러운 대웅전을 짓고 계시니 어찌 보배롭지 않다 하오리요? 작부의 칭찬이 이어지자
도편수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기분이 들떠버렸습니다. 작부는 도편수의 곁에 바싹다가 앉아 애교 가득한 말투로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나으리 솜씨는 신묘하옵니다. 나무 하나, 기둥 하나가 예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래, 그대가 알아주니 기쁘도다. 내 오늘은 흠뻑 마셔야겠구나. 자, 어서 따르거라. 나으리, 그 공사는 언제쯤 마무리되옵니까? 앞으로도 대여섯 해는 더 걸릴 거야. 근데 왜 묻는 게냐? 소녀가 얼마나 더 모실 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지요. 허허, 그대 참 영특하도다. 원한다면 내가 날마다 찾아오마. 함께 술 마시며 이야기하자꾸나. 소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이리도 예쁜가. 자, 이리 더 가까이 오너라. 나으리, 이러시면 곤란하옵니다. 이 손 놓으시고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모실 날이 오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허허, 그렇기도 하지. 만취하여 주막을 나선 도편수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거르지 않고 주막을 찾아 곤드레가 되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작부는 매일 밤 도편수의 애간장만 태우게 할 뿐 쉽게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허허, 목수 양반, 오늘 밤도 돈만 쓰고 돌아갔구나. 주막의 노파는 매일 밤 도편수가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작부에게 당부했습니다. 얘야, 절대로 정을 주지 마라. 정을 주는 그날이 돈벌이가 끝나는 날이다. 도편수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점점 더 술과 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대웅전의 불사마저 늦어지기 시작했고 도편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작부는 일말의 가책을 느끼는지 차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민인지 진심에서 우러난 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도편수 나으리와 살림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에그, 그런 말 마라. 너 덕분에 나도 팔자고 지나했는데. 팔자도 중요하지만 그 순진한 어른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째째. 그럼 그렇지. 어느새 정이 들었구나. 정도 들었고 마음도 쓰여요. 허나 안 된다. 돈도 문제지만 돌쇠가 알면 어쩌려고 그자가 널 그냥 두겠니? 그 말에 작부는 흠칫 놀랐습니다. 돌쇠는 예전부터 정을 나눈 사이였고 언젠가 돈을 모아 육지로 나가 함께 살자 약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대웅전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갔지만 도편수의 손에는 돈 한 푼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며 도편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약속을 받아내야지. 함께 살자고 말해야겠다. 잠시 후 주막에 이르러 막걸리를 마시며 색시를 찾았으나 이상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할멈, 색시는 왜 이리 늦게 오는 겁니까? 도편수 어른을 뵈러 간다 했는데 웬일일까?
나를 만나러요? 글쎄 그것이 사나흘 전부터 어째 수상쩍다 싶더니 아마 돌쇠 녀석하고 도망간 게 아닌가 싶네. 이미 나룻배를 마련하여 돌쇠와 육지로 도망간 줄 뻔히 알면서 노파는 딴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주랭랑이라뇨? 나를 두고요. 이런 천벌 받을 것들. 분노에 찬 도편수는 술상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늘의 별은 어제와 다름없이 반짝였고 바닷바람은 여전히 스쳐갔지만 도편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밤새운 끝에 도편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고 그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도편수는 여인상을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모습을 4개나 만들어 대웅전 내기퉁이에 두고 무거운 지붕을 그들로 하여금 바치게 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죗값이다.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라. 지금도 전등사 대웅전의 내기퉁이 추녀 밑에는 무거운 지붕을 짊어진 4여인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벌을 서는 듯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 인물상은 지금도 많은 참배객과 관광객의 눈길을 끌며 도편수의 애틋한 사랑과 슬픈 복수심이 담긴 전설을 전하고 있습니다.